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쓴 저자 임승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이 인터넷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이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내외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마르크스 자본론이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시간 반에 많은 내용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알아야 자본론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 자본론을 도대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알아야 되냐,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마르크스 자본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유명하고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자본론이죠. 근데 의외로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마르크스 자본론 아시냐고, 혹시 관심 있냐고 이렇게 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 마르크스 자본론 그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 아니냐. 아유, 그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거 관심 있냐. 나도 관심 없다. 그리고 그거 다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미 실패로 판명나지 않았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마르크스 자본론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렇게 싫어하시고 거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분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 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시냐면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마르크스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 제목에도 잘 나와 있듯이 무엇을 다룬 책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다룬 게 아니고, 막스가 살던 시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 적도 없고,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스는 자기가 살던 자본주의 사회를 관찰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증을 하고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우선 아셔야 될 게, 마르크스 자본론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다룬 책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르크스 자본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강연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요. 자본주의가 뭐죠?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도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 더 이전에도 교환이라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면 그때는 자본주의 사회인가? 우리 조선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안 하고 봉건사회라고 하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민주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아니냐.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어떤 사회 모델을 얘기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거 전혀 별개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재미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는 얘기하면서 정작 자본주의 사회가 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아는 것이 우리 이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많은 사회들, 형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예제,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제 노예제 사회라는 게 있죠. 또 뭐 좀 지나면 또 봉건제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자본주의 사회.
즉 여러분 뭐 학교에서 역사 공부나 세계사 공부 하시면은 아마 이런 시대 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노예제 사회니 봉건제 사회니 자본주의 사회니 하는 거. 학자들이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때는 아마 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생산관계라는 거예요. 생산관계. 어려운 용어 나니까 지금 막 또 벌써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뭐 사람이 먹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생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신발, 뭐 옷, 아니면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필기도구라든지 집, 뭐 모든 것이 누군가가 생산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인류는 살아오면서 생산이란 걸 하고 삶을 영위해 왔죠. 근데 그 생산이라는 어떤 행위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각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노예제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산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노예가 있고 다른 한쪽엔 노예를 부리는 노예 주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노예제 사회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사회에서는 한쪽에는 소수의 노예를 부리는 노예 주인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많은 그 노예 부림을 당하는 노예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와 노예주의 생산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라 이거예요. 그런 사회를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봉건 사회는 뭐냐? 한쪽에는 농노가 있고 다른 쪽에는 지주가 있는 거예요. 뭐 지주 농노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농노한테 땅 사용권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허가해주고 그 대신 뭐 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곡식으로 받든 돈으로 받든 아니면 노역으로 받든 뭐 이런 식으로 지대를 받죠. 이런 식으로 지주 농노의 형태로 생산 관계가 주요하게 이루어진 사회를 봉건제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 이런 거죠. 한쪽에는 노동자가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자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사업을 할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자신의 몸뚱이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죠. 반면에 자본가는 자본이 있는 삶에 생산수단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자본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삶. 이렇게 생산관계가 노동자, 자본가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 있고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주도적인 생산관계가 된 그런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생산관계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잘 몰랐지만 이런 시대 구분이 이런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란 게 거칠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노동자, 자본가의 생산관계가 전면화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부터 한번 노예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제 사회. 제가 노예 주인이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저의 노예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한 300분 계시네요. 예? 이분들이 다 저의 노예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똥아, 예? 저기 가서 나무 해와라. 예? 너는 밥 지어라. 너는 나가서 농사 지어라. 넌 내 발 좀 닦아라.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되겠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노예주들은 노예한테 일을 막 시키고 생산을 시켜서 거기서 노예들이 만든 생산물을 다 누가 가지죠? 그렇죠. 노예주가 다 가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착취.
착취라는 단어를 쓰죠. 착취.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 아니, 노예주가 노예를 착취한다. 뭐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 예. 자,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면, 누가 누군가를 착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저 수많은 300명의 노예들이 하루 종일 저를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그 생산물이 다 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앵벌이 하는 거예요. 편의점 가가지고 하루에 알바 뛰고 4만 원씩 버는데 300분이 계시니까 4만 원 곱하기 300 얼마냐? 12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엄청 하루에 저는 여러분이 4만 원씩 번 돈을 제가 다 가지는 거. 그게 노예지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엄청난 빈부격차라는 거예요. 빈부격차.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일한 모든 성과가 다 제 건데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죠. 반대로 노예로 사는 여러분들은 가난해지죠. 여러분이 일한 성과가 다 뺏기니까, 착취당하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한번 알아보죠. 그럼 이제 노예제 사회는 알았으니까 봉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양 봉건제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서양 봉건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보통 영주가 소유한, 봉건 영주가 소유한 장원이라고 하죠. 이 장원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대규모의 아주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지가 있고, 조금조금하게 농노들이 부쳐먹고 사는 땅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양 봉건 사회의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냐 한번 생각해 보면, 일주일이 7일이죠? 뭐, 서양 봉건 사회는 대부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루 빼죠. 안식일을 뭐 거룩히 여기라 해가지고 하루 쉬잖아요. 7에서 1을 빼면 이제 6이 나오죠?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중에서, 3일. 농노들의 경우 3일 절반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은 자기 이제 생계, 자기 가족의 생계 수단으로 쓰죠. 그러면 나머지 3일은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농노들이 다 영주의 직영지로 가는 거예요. 이 영주 직영지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주고, 그러면 그 이 직영지에서, 대규모 직영지에서 나오는 그 생산물들은 다 누가 가지냐? 영주가 다 가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농노라는 사람은 일주일의 절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영주를 위해서 일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뭐죠? 앞서 얘기했던, 이거 역시 착취죠. 그렇잖아요. 농노들의 인생의 절반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봉건 영주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아까 이제 세븐일레븐이든 뭐든 편의점 앵벌이를 제가 이제 부탁해가지고 4만원 버는 거 중에 2만원씩 제가 커미션을 수수료를 먹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한 거의 절반을 그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 봉건 영주는 이 착취의 결과로 부자가 되고, 이 봉건 농민들, 농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한 거의 절반을 뺏기니까 가난해지겠죠. 봉건 사회도 역시 이런 착취의 결과로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한번 자본주의 사회 얘기를 해보죠. 자본주의 사회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노예나 농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유가 구속되는 게 있잖아요. 노예는 완전히 노예 주인의 뭐라고 해요? 소유물이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말 못할 인권 탄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완전 사람 대접도 안 하잖아요. 농노도 그렇죠. 옛날에 봉건 영주들 막 농노 도망가면 잡아다가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신에 대한 자유가, 자기 처분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한돼 있거나. 그런데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기 몸뚱이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삼성이나 현대, LG 뭐 회사에 취업하려고 이력서 넣는 건 제 자유죠. 물론 운때가 맞아야 그것도 취직이 되는 거지만, 어쨌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 정도의 자유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생활이 되냐면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해주고 어떻게 하죠 회사는 당신이 한 달을 열심히 일해줬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거죠. 월급. 당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다. 당신이 이게 한 달 일한 이 그만큼의 월급이다라고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착취란 것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전에 있는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는 착취가 명확히 눈에 드러났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뚱이 하나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가가지고 한 달 일했더니 한 달 일한 대가라고 월급을 주니까 좀 적긴 하고 막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한 달 일할 대가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할까 좀 평등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좀 뭔가 공정해 보이는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은 뭔가 공평하고 평등하다면 그 사회는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덜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 보면 세상 유례 없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할 거예요. 뭐 이렇게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월급과 자기 대기업 재벌들이 버는 돈과 한번 비교해 보면 엄청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대기업 재벌 회장은 하루가 100시간이고 그 건물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루가 무슨 3시간인가요? 똑같이 두 분 다 24시간은 살아요. 그리고 건물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거기다 실업자 뭐 해가지고 빈부격차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뭔가 좀 불평등하고 착취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좀 심증이 막 생기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억구라고 해야 되려나?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남미, 베네수엘라나 그런 데 연구를 해서 책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쿠바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님에도 그렇다고 성격도 나쁘지 않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곳에는 불의가 있는 사회다라는 얘기겠어요. 열심히 살고 성격도 안 나쁜데 가난한 사람 많죠 요즘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자본주의 사회 어떻다고 했죠? 자기 몸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일한 대가라고 월급이 나와요. 꼬박꼬박.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부당한 것에 대한 물증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본론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은 무엇을 다룬 내용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뭔가 이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과연 착취 사회인지 아닌지를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증명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증명을 해요. 숫자로 풀어서 착취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우리가 못 살고 비정규직이고 실업자고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사회가 잘못되고 착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증명을 해줍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과연 착취 사회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이제 목적이 잡히셨을 거예요. 앞으로 저랑 한 시간 좀 넘게 같이 얘기할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착취 사회인지 아닌지를 숫자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제 강연의 내용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르크스 자본론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 책 제목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에요.
이 자본론이 쉬웠으면 제가 이런 책을 냈겠어요? 엄청 어렵기로 악명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지금부터 쉽게 풀어볼 테니까 1시간 반 정도만 같이 열심히 하면은 자본론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자본주의가 착취사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면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본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상품. 상품이 뭐죠? 네, 그렇죠. 잘 얘기했어요. 뭐냐면 내다 팔려고 만드는 게 상품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웃도리,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이 웃도리를 갖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막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제가 입어요. 그럼 제가 집에서 직접 입으려고 만드는 그 옷들은 상품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상품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똑같은 모양의 옷을 하루에 매일 10벌씩 만들어가지고 내다 팔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 때 제가 만드는 이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좀 30대 중후반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세대차가 나서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 어릴 때요, 이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뛰다가 이제 내려가다가 동네 문방구에 들어가서 아줌마 물 좀 줘 하면, 네가 퍼먹어 이놈아. 그냥 자연스럽게 물 먹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열심히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하다가 저기 이제 세븐일레븐, 저 세븐일레븐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꾸 세븐일레븐이 나오네요. 세븐일레븐 가다가 거기 가서 이제 아줌마 물 좀 줘 하면 신고하죠? 미친놈 같다고. 저 어느덧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봉이 김선달이 왜 유명해졌죠? 대동강 물을 팔아먹어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대동강 물보다 더한 걸 팔아먹고 있어요. 에비앙이라고 아시나? 알프스 빙하를 녹여서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비싸죠? 목에 넘어가는 게 다르더라고, 먹어보니까. 근데 아무튼 알프스 물까지 팔아먹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병원 가가지고 병원 화장실에 앉아서 똥을 싸고 있는데 화장실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장기 삽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예? 뭘 산다는 거죠? 콩팥이나 이런 거 산다는 거죠. 콩팥은 하나 있어도 되니까. 인간의 장기도 사고 팔아요. 얼마 전에 IT 대지진이 있었을 때 외신에 이런 거 난 거 아시죠? 막 사람들이 거기서 애들 인신매매를 잡아가도, 왜? 애들을 잡아다가 장기 적출해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3세계. 아무튼 그뿐만이 아니죠. 연예인의 성도 상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자연 씨 아쉽게 유명을 달리했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연예인의 성 같은 성도 상품화가 돼서 팔리고 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상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모든 것이 상품화된다는 현상, 그래서 이 상품 분석에서부터 자본론의 내용을 시작해요. 막스가 보기에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뭐냐? 사용 가치고, 또 하나는 교환 가치입니다. 예? 글씨 한자 아시겠죠, 이거? 예? 자, 이 뭐 용어가 새로운 게 자꾸 나와서 이게 좀 뭐라고 해요? 곤란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벌써 직관적으로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거 느낌이 오시죠? 제가 왜 이 물을 돈 주고 사 먹을까요? 상품으로 구입을 할까요? 이걸 마시면 목이 시원해지잖아요. 수분도 없고 쓸모가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막 강연을 많이 하다가 가래가 차. 막 여기다가 이제 한 접시 가래를 뱉어놨어요, 제가. 이 가래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10,000원 주고 팔려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안 사요? 제 가래는 여러분한테 쓸모가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화가 되는 그 모든 상품들은 어디인가 쓸모가 있다니, 사용 가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사용 가치고요. 교환 가치는 그럼 뭐냐? 자, 사용 가치, 쓸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과연 모든 게 상품화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쓸모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기예요. 공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공기 없으면 다 죽죠, 우리 여기서. 그래서 이 공기는 사용 가치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 사용 가치가 아주 끝내준다고 해서 제가 비닐 봉다리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한 포대 해가지고 앞에 계신 분한테, 자, 이 공기는 사용 가치 만빵이니까 10,000원에 사쇼 하면 이분이 사겠어요? 에라이 미친놈하고 안 사죠. 왜 안 살까요? 거기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환 가치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공기를 왜 안 사는지. 공기는 여러분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얻을 수가 있죠. 숨만 쉬고 있으면. 자, 그런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MP3와 TV가 이렇게 거래된다고 합시다. MP3를 제가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TV를 만들어. 시장에서 만나서 제가 만든 MP3와 이분이 만든 TV를 서로 교환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MP3를 만들 때 드는 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분도 TV 만들려면은 열심히 품을 들여야 되잖아요. 일하고. 그럼 이 두 가지를 교환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MP3를 만든 품과 이분이 TV를 만든 품, 그것을 서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의 노동과 이분의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무 품도 안 드는 공기를 갖다 교환한다면 열받겠죠, 이분이. 자기는 쎄 빠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무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환하니까.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상품이 누군가 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시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보면 상품들이 교환되는 비율이 있어요. 가격이 매겨져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MP3 한 대와 TV 한 대가 교환되진 않단 말이에요. 실제 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MP3 한 10대 정도랑 TV 한 대랑 돼야지 서로 등가 교환, 가격이 같아지겠죠? 자, 왜 하필 MP3 한 대랑 TV 한 대가 교환되지 않고 MP3 10대와 TV 한 대가 교환되냐, 이게. 그럼 상품들이 교환되는 그 다양한 비율들은 어떻게 결정되냐는 거죠. 막스는 이 상품들이 다양하게 교환되는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냐고 봤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MP3 한 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TV 한 대를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한 대씩 맞교환하면 앞에 계신 분하고 제가 MP3를 만드는데 앞에 계신 분이 열받지 않겠어요? 왜 열받을까요? 저는 1시간 걸려서 깨작깨작해서 만든 거를 이분 10시간 걸려서 만든 거랑 바꾸면 9시간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등가 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MP3 한 대에 1시간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MP3 10개랑 TV 10개를 바꾸면 10시간과 10시간이 교환되면서 등가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막스는 시장에서 상품들이 교환되는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냐고 봤냐면 그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막스는 교환 가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쉽게 그냥 노동시간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뭘 또 앞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mp3를 만드는 초짜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막 실수를 많이 하겠죠. 설계도도 잘못 보고 부품도 잘못 찾고 해서 전 막 10시간을 걸려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앞에 계신 분은 숙련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10시간 걸리는 만큼 만들었어요. 어쨌건 저도 10시간 걸렸으니까 이분하고 저 10시간 걸렸어요. 우리 맞바꾸죠, 한 대씩. 하면은 앞에 계신 분이 열받겠죠. 왜 열받겠습니까? 그 인마너 평균적으로 1시간이면 되는 걸 갖다 니 혼자 10시간 만든 걸 갖다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자, 바로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은 뭐냐?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평균적인 숙련도, 그리고 평균적인 생산력 수준을,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드는 노동 시간에 의해서 교환이 된다. 뭐 그거에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막 무슨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런 식이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p3를 만드는 업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다 보면 그 노동 시간도 에버리징이 되지 않겠어요? 평균화가? 그러면서 평균적인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가진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의미고, 바로 그 시장에서 상품들이 교환되는 비율은 바로 이 교환 가치, 노동 시간에 의해서 교환되는 비율이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고 거칠게 얘기하면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바로 태클을 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지금까지 경제학 배웠는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결정된다고 배웠어. 에? 근데 당신 말이 다르잖아. 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이거 이런 거예요. 막스가 수요 공급의 법칙을 자본론에서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교환 비율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공급이 많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이거 오늘 유용하네. 물 마시는 것. 이 삼다수, 제주 삼다수. 제가 이거를 요 편의점에서 75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물값이 올라서 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싸져서 5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물값이 갑자기 1,000만 원대에서 형성될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반대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에쿠스가 있는데 이것이 100원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상품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어떤 중심점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의 법칙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 그 지점이냐? 왜 에쿠스는 100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수천만 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쿠스를 만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타이어니 뭐 이런 판형 프레스도 찍고 막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상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그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많다 적다? 당연히 적겠죠.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면에 요거 물 퍼와가지고 이 플라스틱통에 물만 담으면 돼요. 에? 이거 굉장히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같은 단위 시간에 공급량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가 노동 시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가치는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이제 당연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자,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사용 가치란 그 상품이 쓸모가 있다는 얘기고,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시장에서 교환 비율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스 자본론의 상품론 촉이 나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론 읽다가 여기서 꼬꾸라지죠. 별로 안 어렵죠? 예? 이게 다예요. 자, 우리 이제 아주 쉽게 이 부분을 익혔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화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화폐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주로 대부분 분들이 이런 지폐나 아니면은 동전 같은 거를 화폐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옛날의 화폐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화폐 역할을 하려면은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하나가 튀어나와서 화폐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금이나 은이나 비단, 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거래의 매개 수단이 되고 화폐의 역할을 했는데, 자, 그러면 과연 화폐가 필요한 것이냐? 자, 한번 우리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화폐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12월 24일.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옷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옷을 한 10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마누라가 같이 와인을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의 물방울 이런 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와인 좋은 거 많이 나오죠. 12사도라고 해서 와인 하나 마시니까 막 그리스 신전이 떠오르고 막 비너스가 춤을 추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좋은 와인을 마시려고 제가 이제 시장에 나갔어요. 제가 만든 옷을 들고 시장에. 화폐가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하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 아주 재밌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와인 만드는 사람을 당연히 찾아야겠지요. 와인 팔러 나온 사람은. 와인 팔러 나온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와인 팔러 나온 사람 중에 하필 12월 24일 날 제가 만든 옷 10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발생은 이제 인류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것이 필연이다, 우연이다? 당연히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초기에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하나의 상품이 튀어나와서 화폐의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럼 금은 비단 말고 우리가 한번 딴 걸 화폐로 써보죠. 에쿠스. 화폐로 우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에쿠스로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 에쿠스를 쪼개면 에쿠스의 사용 가치가 없어지죠? 안 굴러갈 거 아닙니까? 차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은 상품이 아니게 되고 쓸모가 없어지죠. 하나의 이제 전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화폐라는 것이 되려면 그 상품은 막 여러 개로 갈래로 쪼개고 해도 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용 가치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솜도 막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솜은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 솜을 가지고 저 건물 한 채를 살려고 하면 솜을 도대체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될까요? 컨테이너 박스 한 300개 실어와야 되겠죠?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거 집 사는 비용보다 컨테이너 운송비가 더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굉장히 소량으로 큰 가치를 대변하는 상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었던 거죠? 금이나 은이나 비단 같은 것들이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필연이다, 우연이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막스 자본론의 상품과 화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의 이제 장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쓴 이 원숭이도 있는 자본론에서 2강이에요. 상품과 화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자, 세 번째 얘기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 얘기는 뭐냐? 돈이 자본으로 바뀌었어요. 돈이 자본으로 바뀌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선생님? 돈이 자본이고 자본이 돈이죠. 동어반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부터 이제 영어가 나오고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다. 자, 긴장하지 마세요. C가 뭐냐? 이 밑에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움직임 때문에. commodity. 이게 영어로 한국말로 상품이란 뜻이래요. 그거의 앞자인 C를 따서 C고, 이 M은 뭐냐면 money, 돈이죠? M은 돈이에요. 이 CMC라는 것은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아까 옷 만드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제가 옷을 10벌을 만들었어요. 내다 팔라고. 옷을 10벌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뭐로 만든 거죠? 내다 팔려고 만든 거니까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상품으로. 그래서 제가 가진 옷 10벌은 상품인 C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것을 시장에 가져나가서 이제 와인을 마시고 싶으니까 마누라랑 어떻게 해야 되죠? 내다 팔아야 되죠. 그래서 제 옷 10벌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 넘겨주고 전 뭘 받죠? 그 상품, 그러니까 제가 판 옷 10벌에 해당하는 화표로 금을 썼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g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 수중에 있던 옷 10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금 10g으로 제 수중에서 받겠단 말이에요. 그게 M으로 쓰죠, 이거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좀 얘기하자면 등가 교환이에요. 우선 모든 교환은 다. 무슨 얘기냐면 옷 10벌의 교환 가치와 금 10g의 교환 가치가 같다는 얘기. 그게 뭔 얘기냐? 옷 10벌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과 금 10g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은 같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저는 이 돈, M을 가지고 또 뭘 하냐? 초기 가가지고 와인 파는 사람한테 가서 1960년산 보르도산 와인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인 1리터를 너무 많이 샀나? 1리터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수중에 있던 금 10g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한테 와인을 샀죠. 그래서 제 수중에는 돈이 다시 뭐로 바뀌었죠? 상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는 저에게 이 와인은 사용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마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있던 옷 10벌은 제가 교환하려고 만든 거니까 교환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이 일련의 C, M, C라는 과정에서 중간에 낀 돈, M, 금 10g이 한 역할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화폐의 역할이죠. 뭐죠? 거래의 매개수단이라든지 가치의 척도. 이건 금 10g짜리입니다 하면 어느 정도로구나 하는 가치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이라면 이 돈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순간 이 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M, C, M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저는 어느덧 이제 옷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뭔 소리냐면 처음에 이제 옷 만드는 공장 차리려고 이 자본금이 있겠죠? 제 수중에 돈이 한 10억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억 막 있어가지고 그걸로 공장 차리고 노동자도 고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본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옷 만드는 공장을 차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공장을 돌려서 뭐를 만들죠? 당연히 내다 팔 상품인 옷을 만들겠죠. 그래서 제 수중에 있던 자본금이 상품 형태의 옷으로 바뀌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뭐를 회수하죠? 돈을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 C, M.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처음보다 돈이 불어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윤을 벌어요. 왜 여기다 다시를 썼냐?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처음 시작한 자본금보다 돈이 늘어난 거예요. M 플러스 스몰 m이라고 해도 델타 M 이렇게 써도 되겠죠.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처음 돈보다 돈이 더 불어났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 벌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째지죠.
그러면은 돈 버니까 기분 좋으니까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더 가야죠. 그럼 가보자. 번 돈으로 다시 또 옷을 만들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어. 2개 찍자.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계속 해야죠. 무한반복. 또 옷 만들어서 또 돈 벌어. 쭉쭉쭉쭉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여기 썼던 CMC에서의 이 화폐와 여기서 이 돈을 보면 완전히 역할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단순히 거래의 매개 수단이고 가치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수단이 아니고 이 옷 만드는 사장의 삶의 목적입니다. 돈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난 단순히 와인을 먹기 시작한 거였는데 여기는 돈부터 시작해요. 옷을 만드는 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돈이 불어나고. 이 재미를 봐가지고 계속 이 과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죠. 돈이 단순한 수단에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반복하는 이윤 추구 과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돈이 뭐가 됐다? 자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자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다시 여기다 쓰죠. M, C, M 다시 M 프라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등가 교환을 가정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교환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각 상품들이 교환 가치가 동일하게 교환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손해를 보거나 그러죠. 누구는 10시간짜리를 9시간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등가 교환을 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 식에서는 어떻게 되죠? 처음 시작보다 더 이윤이 붙어서 불어나죠, 돈이. 예? 그러면은 이건 등가 교환이 아니니까 그러겠네요. 그럼 도대체 등가 교환이 아니라서 그런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 화폐 M을 돈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100만 원짜리 돈을 파는 게 아니죠.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100만 원짜리 PC를 샀어요. 그리고 이 PC를 갖다가, 상품인 PC를 갖다가 다시 어떤 사람한테 이문을 붙여서 120만 원에 팔았어. 그럼 처음보다 분명 돈이 불어났네요. 20만 원 불어났죠? 과연 이 MCM-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다면 거꾸로 이런 사람이 있겠죠? 돈 120만 원이 있었는데 저한테 120만 원을 주고 이 100만 원짜리 PC를 가져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얼마를 손해봤죠? 아시다시피 20만 원을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것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이건 단순히 부의 재분배만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 20만 원 손해, 20만 원 이득 합하면은 제로섬이잖아요. 이런 걸 제로섬이라고 하죠. 사실상 이런 교환 과정에서는 무슨 얘기냐? 아무런 새로운 가치도 창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좀 정리를 이거 교환이 일어나는 영역에서는 새로운 가치는 창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문 용어로 유통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통. 자,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유통업체라고 하잖아요. 유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통업체 갈 때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가진 돈을 거기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한 10만 원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오죠. 뭐가 일어난 거죠?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거기 있던 물건의 위치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유통, 교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각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만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 세계가 다 이런 물건이 서로 바뀌기만 하는 이 유통행위, 교환행위만 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물건의 위치만 바꾸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물건의 위치만 막 바꾸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없던 빌딩이 솟아나고 없던 책상이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있던 것들이 물건의 위치만, 자리만 바꾸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환 행위만 있어서는, 유통 영역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 새로운 가치가 항상 창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GDP 몇 프로 성장했다. 이건 분명 예전보다 부가가치가 그만큼 더 생겼다는 거죠.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예년에 비해서 이윤을 10% 옮기고 막 사업이 커져. 분명 덩치가 커지고 있어요. 없던 것들이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아까 얘기한 이 MC, M-에서 처음보다 늘어나는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환행위에서 이윤이 나올 수 없다면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할 내용이고 막스 자본론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마르크스 자본론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가 할 내용은 과연 이윤이란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또 얘기를 해보죠. 예, 그래서 이윤이 어디서 나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자본론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자, 이겁니다. 이윤은 어디서 나오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요 내용이 자본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들으시느라 피곤하시더라도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도 다 이해를 하셔야 하지만, 또 이제 특히나 집중을 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의 일반 공식을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게 이제 막스가 자본론에서 MC, M-를 자본의 일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식.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아까 이제 앞전에 돈이 자본으로 바뀌었다 할 때 그 자본이 기능하는 방식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돈이 주체로서 자본이 먼저 시작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팔아서 더 많은 화폐, 이윤을 벌어들이는 이 과정, 이제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뭐라고 할까, 좀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 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식으로 조금 확장을 할 거예요. 자, MC, M-였는데 조금 늘어났죠?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지금부터 빵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빵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옷이었는데 빵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제 빵 공장을 만들어서 빵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에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이 있겠죠. 뭐 몇십억이든 뭐 몇백억이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본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이 돈을 가지고 M, 머니죠. 돈을 가지고 C, 커머디티, 상품을 사는데 뭐 어떤 거 사겠습니까? 빵 공장을 만들어야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화시켜서 기계를 사고 빵 만들 원료를 사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사람, 일할 사람을 뽑아야죠.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해요. 이걸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고용하는 데서 노동력을 고용을 합니다. 이 P는 뭐냐? 영어로 프로덕션 있죠. 생산. 거기에 P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상품 형태로 기계나 원료나 노동력,
노동자도 상품이죠. 노동시장에서 돈으로 교환이 된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니까 그 사람한테 임금 형태의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어떻게 하죠? 이 노동자들이 기계와 원료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겠죠. 프로덕션, 생산을 해서 뭐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빵이 나오겠죠. 빵 공장이니까. 그런데 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우선 기계와 원료와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 상품 형태와 빵이라고 하는 상품 형태는 형태 자체가 다르죠. 뿐만 아니라 또 이 빵을 갖다가 내다 팔아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 빵, 상품 형태의 빵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자기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처음보다 돈이 불어나게 되죠. 이윤을 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MC, P, C 프라임, M 프라임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런 빵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식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할 건 뭐냐? 실제 이 빵 공장에서 가치가,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계산하는데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6 나누기 6은 몇이죠? 1이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빵 한 개를 만드는 데는 밀가루 1kg이 든다고 가정을 하죠. 너무 크긴 한데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밀가루 1kg의 가치는 1노동시간이다 라고 합시다. 1노동시간이라는 건 뭔 얘기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그 상품의 교환가치라고 했죠. 뭐 가치라고 해도 되고. 그럼 밀가루 1kg를 생산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1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왜 노동시간이라고 길게 썼냐면은 이 1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1노동시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밀가루 1kg를 만드는데 1노동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뭔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밭에 밀씨를 뿌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서 뭐 엄청나게 밀을 수확해서 그거를 빻아서 해서 밀가루까지 만들 때 그 나온 밀가루가 몇 톤이 되는데, 거기 그동안 투여된 노동시간을 다 합해서 나눠봤더니 밀가루 1kg당 1노동시간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빵 원료는 밀가루만 든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을 확장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원료죠. 원료가 이렇다는 거고, 또 하나 있죠. 기계. 기계는 여기서 밀가루 만드는 제빵 기계가 있다고 하면은, 제빵 기계 한 대의 가치는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죠. 10,000노동시간이다 라고 가정해요. 10,000시간 뭐지? 기계니까 뭐 오래 걸리겠죠. 10,000노동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기계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는데, 빵 10,000개를 만들면 완전히 기계가 수명을 다해서 없어져요.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죠. 기계의 수명. 또 하나 나는 게, 기계에 원료했으니까 이제 노동자의 노동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쓰면 이제 노동력. 이렇게 하죠. 노동자가 고용이 돼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8시간 동안에 빵을 몇 개를 만드냐? 기계와 원료를 사용해서 빵을 8개를 만들어요. 1시간당 1개꼴이죠. 그리고 나서 일당으로, 하루 일 잘했다고 일당 개념으로 갑시다. 일당으로 빵 1개를 받아가요. 자, 이런 조건을 넣는 거예요. 하나 더 쓰면, 그리고 여기서 화폐 10,000원은 1노동시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뭔 얘기냐? 30,000원이라고 하면은
가치로 치면은 3노동시간을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물건을 3만 원을 주고 샀다면 그 물건을 만드는 데는 평균적으로 3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뭐 이걸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되시죠? 기계, 원료, 노동력, 그리고 화폐 단위. 지금부터 이 공장, 빵 공장에서 일어나는 하루 동안에 이 MC, PC-M-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는 사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빵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평균적인 노동자라서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겠죠. 그리고 8시간 동안 빵을 몇 개 만든다고 했죠? 빵을 8개를 만들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저 개똥이라고 하면 개똥이의 하루예요. 개똥이의 하루. 하루 동안에 저는 가서 8시간 일하고 빵을 8개를 만듭니다. 빵을 8개를 만들면 지금부터 뭘 계산해야 되냐? 자, 빵 8개의 가치, 뭐 교환가치에도 가치를 계산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품의 가치는 뭐죠? 그 상품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빵 8개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기 보시면 당신이 그랬잖아. 빵 8개 만드는데 8시간 걸린다고. 아니죠. 빵을 만드는데 제가 8시간 노동하는 것만 듭니까? 기계도 쓰고 원료도 들어가죠. 그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몇 시간이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빵 만드는데 원료가 들어가겠죠? 밀가루. 자, 밀가루가 들어가는데 빵 한 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얼마 들어가죠? 빵 한 개에 밀가루 1kg 들어가니까 빵 8개 만드는데 밀가루 몇 킬로 들어갑니까? 1 곱하기 8은 8. 그래서 밀가루가 빵 8개 만들 때는 밀가루 8kg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 저기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얘기했죠?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은 밀가루 1kg의 가치는 1노동시간이니까 밀가루 8kg의 가치는 8노동시간이겠죠. 자, 그리고 아이고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 잠깐만요. 이걸 다시 옮겨서 이쪽에다 쓰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밀가루 밀가루가 아니고 빵 8개의 가치 8개의 가치는 밀가루 8kg 그래서 8노동시간이었죠. 더하기 기계가 사용되잖아요. 그죠? 기계. 여기 있죠, 기계. 근데 기계는 좀 밀가루랑 달라서 어떻습니까? 이게 한 개를 만들건, 2개를 만들건, 3개를 만들건 계속 돌아가요. 기계가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면은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빵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계산을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기계가 수명이 있어요. 빵을 몇 개를 만들어야지 수명이 다하죠? 빵 10,000개를 만들면은 수명이 다서 완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가치가, 한 대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10,000노동시간. 10,000시간 걸린다. 10,000시간, 이 기계 한 대의 자치 전체의 10,000시간의 가치가 빵 몇 개에 다 전해지겠어요? 수명이 빵 10,000개 만드는데, 10,000개 만드는 게 수명이니까 이 10,000노동시간이 빵 10,000개에 들어가요. 그럼 빵 하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0,000노동시간을 빵 10,000개로 만들면 되죠. 10,000 나누기 10,000은 1. 간단하죠? 그래서 빵 한 개를 만드는데 기계가 소모되는 그 감가상각은 1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빵을 8개를 만들었으니까 밀가루 기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냐? 8노동시간이겠죠? 그렇죠? 기계 하나에, 그러니까 10,000 나누기 10,000에서 빵 한 개당 1시간인데 8개니까. 플러스 기계 썼고 원료 썼고 이제 남은 게 뭐죠? 사람이네. 사람이 이 빵 8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일했죠?
8시간을 일해서 빵을 8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노동자가 이 빵을 8개를 만들기 위해서 8시간을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8 더하기 8 더하기 8은 빵 8개의 가치는 24 노동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빵 8개의 가치는 24 노동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빵 8개의 가치, 24 노동시간의 가치를 가지는 빵 8개를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요. 그럼 화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1노동시간당 10,000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4시간짜리 노동시간의 가치를 가지는 빵을 내다 팔려서 돈은 얼마를 가져오겠습니까? 24만 원을 챙겨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등가 교환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채웠죠? C 다시 빵 8개의 가치는 24노동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24만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 자, 어떻게 되냐? 아이고, 이게 칠판이 너무 작은지 제 글씨가 큰지 좀 감안해서 보십시오. 예? 뭐 너무 이거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대로 흐름을 따라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걸 한번 들었다고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강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핵심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채웠고, 그러면 이 기계 원료 노동력도 한번 채워봐야죠. 자, 제가 이제 이거는 개똥이 하루인데 빵 8개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러면은 밀가루, 이 돈을 가지고 밀가루 몇 킬로가 든 거예요? 밀가루 8킬로가 들었죠. 그러면 밀가루 8킬로니까 얼마입니까? 8노동시간. 그리고 기계도 빵 8개 만드는 만큼 돌아갔으니까 그만큼 소모가 됐겠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8노동시간. 기계 원료.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일당으로 뭘 줬어요? 빵 1개 줬죠, 일당으로. 빵 1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빵 8개의 가치가 뭐라고 했죠? 24노동시간이에요. 그러면 1개의 가치는 24를 8로 나누면은 3. 8, 3에 24니까. 그럼 빵 1개의 가치는 3노동시간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노동자한테 일당으로 얼마 준 거다? 빵 1개니까 3노동시간을 준 거예요. 이게 빵 1개. 자, 그래서 총 하면 얼마죠? 8하고 8하고 3이니까 16 더하기 3이니까 19노동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19노동시간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료 8kg 들죠? 기계의 감가상각 10,000분의 8에서 8노동시간이죠. 그리고 노동자 일당 주는데 빵 1개 3시간. 다 합쳐서 19노동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기계가 10,000분의 8만 쓰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로 돈을 떼어놔야지 나중에 기계가 완전히 소모됐을 때 그 돈으로 기계 한 대를 더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19노동시간만큼의 기계 원료 노동력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본금은 얼마가 들었겠어요? 당연히 1노동시간에 10,000원이니까 19만 원이죠. 19만 원. 무슨 얘기냐? 자본금 19만 원으로 시작해서 원료 사는데 8만 원 쓰고 기계에 10,000분의 8, 그러니까 8만 원 기계 감가상각 들고 노동자 일당 3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합치면 19만 원 가지고 이만큼의 생산 요소를 사서 생산을 했더니 19만 원이 어떻게 됐어요? 24노동시간만큼의 빵이 나와서 24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19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뭐로 끝났죠? 24만 원으로 끝났어요. 어디선가 5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자본가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빵 8개 팔아서 24만 원을 생겼을 때 이 24만 원은 어떻게 쓸까요? 우선 외상으로 밀가루 샀으니까 밀가루 돈 8만 원 갚고, 그죠? 그리고 기계에 나중에 뽀사짐 사야 되니까 기계의 감가상각분을 따로 8만 원 빼놓고, 그리고 노동자한테 빵 1개 분인 일당 3만 원 주고,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5만 원이 남죠? 이 5만 원을 바로 자본가가 이윤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윤이 어디서 나왔냐죠, 오늘? 이 5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미 뭐 똑똑하신, 대부분 다 똑똑하시겠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기계나 원료 같은 거는 자신의 가치를 상품에 그대로 이전시켰어요. 8kg면 8노동시간, 기계는 기기가 소모되는 만큼. 근데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노동력. 이 노동력이라는 건 어떻냐? 지금 이 노동자가 빵 8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했죠? 8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빵 8개를 만들면서 8시간이 그 빵의 가치로 이전이 됐겠죠. 그런데 이 노동자는 일당으로 몇 시간어치를 받았죠? 빵 1개, 3시간어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다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싹 지울게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되니까. 기계나 원료 같은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자기 가치가 그대로 이전되는데, 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어땠냐면 8시간을 일을 해줬는데 일당으로 받은 거는 3시간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 빼면은 5시간이 남죠. 뭐랑 같죠? 아까? 이윤이랑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는데 자기가 8시간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은 3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5시간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 자본가한테 이윤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장에서 일한다면 어떤 상황인 거냐?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3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나머지 5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100명이 일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3시간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나머지 5시간은 회사를 자기 것으로 하고 있는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100명이 그렇게 5시간씩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 100 곱하기 5는 얼마죠? 500시간이란 말이에요. 자본가도 24시간, 나도 하루 24시간 똑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죠? 하루를 몇 시간으로 늘려서 살 수 있죠? 500시간으로 늘려서 살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이 엄청난 광경이죠. 여기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저를 위해서, 제가 사장이면 하루 5시간씩 다 저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두 글자로? 이게 착취예요, 착취. 당연히 착취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노동자들 100명이 다 하루에 5시간씩 저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어요. 저는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죠. 그럼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8시간 중에 3시간 밖에 못 받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요즘은 더 힘들죠. 비정규직에 여러 좀 실업에 무슨 비정규직 어때요? 똑같은 일하고 월급 반밖에 못 받죠. 4대 보험은 고사하고 퇴직금도 없고 더 후려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막스는 이 일당이나 이런 임금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노동의 대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난 노동을 8시간 해줬는데 3시간 분밖에 못 받았는데?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동력의 대가예요. 노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대가지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음날 어떻게 하죠? 이 나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빵 하나 먹고 죽지 않고 다음날 나와서 또 일을 해주죠. 이 노동력의 대가가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노동력의 대가다.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의 대가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해서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빵 공장에서 5시간을 착취당하고 있는 이 노동자, 빵 한 개 받아서 이 3시간 분량만큼을 받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 막스는 필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받은 거죠. 이거 빵 한 개. 그럼 나머지 착취된 5시간을 뭐라고 했냐? 잉여 노동이라고 했어요. 잉여 노동.
이걸 다른 말로 또 잉여 가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막스의 잉여 가치론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잉여 가치론은 무엇에 기반해서 나왔죠? 처음에 우리가 상품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시간. 이게 노동가치론이에요. 그거를 규정해가지고 상품을 노동시간으로 쭉 계산해보니까 이것에 기반해서 잉여가치론이 나온 거죠. 자, 이게 그 막스의 그 유명한 착취 이론이고 잉여가치론인 겁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이 단어. 노동가치론, 잉여가치론. 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우울할 수도 있는데 좌우당간 이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노예제나 봉건사회랑 다를 게 없는 착취사회다. 그래서 막스는 노동자를 다른 말로 좀 저도 직장에서 한 5년 일한 사람인데 IT 쪽에서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이거든요. 이렇게 불렀어요. 임금 받는 노예다. 임금 노예라고 불렀어요. 계속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모든 회사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어떤 회사는 정말 사장이 월급을 못 가져갈 정도로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회사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망해서 이제 도태되고, 이 이윤을 버는 회사들은 계속 남아서 독점화되고 커지겠죠. 어쨌건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윤이 나는 회사들, 소위 이윤이 정상적으로 나는 이 이윤이 나는 회사들의 이 이윤이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바로 사실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의 회장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일하는 뭐 엄청난 대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이 대기업 회장이 그 10,000명이 일하는 회사의 사원들한테 1시간씩만 시간 훔친다? 10,000시간이에요. 그 사람도 하루 24시간인데 이 사람은 1시간씩만 훔치면 10,000시간으로 하루를 늘려 살 수가 있어요. 이거죠. 시간 도둑, 인생 도둑. 알게 모르게 인생과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둑질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자기 하루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생각지도 못할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자본론에서 밝혀낸 것은 뭐다? 자본주의가 착취사회냐 아니냐를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잉여가치론을 도출해낸 것이고요. 자, 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빵공장 개똥이가 하루 8시간 이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시간, 5시간이죠. 이거는 필요노동, 빵 한 개 받아서 자기 임금으로 받는 부분이고 5시간은 잉여가치, 잉여노동, 이윤으로 자본가가 가져가는 부분이죠. 자, 근데 다른 회사가 또 있어요. 빵공장이, 빵회사, 빵 만드는 회사. 거기는 어떠냐? 거기는 사장이 조금 착해서 빵을 2개를 줘. 그러면 6시간, 필요노동이 여긴 6시간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2시간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제가 깜빡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야근의 철야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이유가 어떻게 있냐. 예를 들어서 이게 8시간인데 2시간을 더 일을 했다고 봐요. 추가로 2시간 뭐 야근 수당 챙겨주는 데도 있지만 안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루에 10시간을 일했죠. 빵 한 개 똑같이 받고 2시간 더 일하면 필요노동 시간은 그대로고 그 상태에서 잉여노동이 어떻게 됐죠? 5시간에서 2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7시간이 됐어요. 잉여노동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잖아요.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야근에 철야를 하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야근을 시키고 철야를 시키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자기가 행복해지게, 더 많은 시간을 훔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더 야근에 철야를 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착한 회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빵 2개 주는 회사.
그런데 재밌는 게 둘 다 빵 공장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랑 이 회사랑 어느 회사가 소위 말해서 이윤이 많이 날까요? 여기는 한 사람한테 7시간씩 해먹고 여기는 2시간씩 해먹는데 똑같이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여기는 곱하기 2 하면은 하루에 이윤이 200시간씩 챙기고 여기는 곱하기 7 하면 700시간이에요. 3배보다 더 많아, 이윤이. 자, 여러분, 자본주의는 시장 경쟁이잖아요. 그 수많은 빵 공장들이 있을 텐데 그 빵 공장들이 또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까요? 이윤이 조금 나는 회사일까요? 많이 나는 회사일까요? 당연히 이윤이 많이 나는 회사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왜? 더 좋은 기계도 빨리 살 수 있고 돈이 많이 버니까. 그리고 새로운 연구 개발을 R&D라고 하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인가?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여력이 훨씬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막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경쟁 과정 속에서 이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 다 망한다는 게 아니고. 이건 뭔 얘기냐? 자본가가 착하면 회사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회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막 독점 기업이 되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독하고 더 많은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이 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예요. 이거. 자본주의적 인간형.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좀 대접받고 그리고 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죠. 그게 좋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게 좋다는 건. 그런데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당신 말이 맞고 다 맞는데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냐. 사람들이 원래 다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사람이 모인 그 사회도 당연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당신 말이 듣기는 좋고 맞을지 몰라도 실현 불가능하다. 유토피아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려고. 사람이 과연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냐. 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모든 새는 난다. 이게 전제예요. 닭은 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죠? 모든 새가 나니까 닭도 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닭이 납니까? 닭은 뛰죠. 날갯짓만 하면서. 자, 이게 결론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된 결론이 나왔을까요? 모든 새가 나나요? 타죠. 못 날잖아요. 이 대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론도 틀린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만큼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는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물에 빠진 애기도 구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분명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아직도 뭐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논란이 많은 명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다른 탄탄한 명제에서 논리를 전개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존하고 싶다. 살고 싶다.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생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저 어제 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인간이라고 할 때는 뭐 개별의 어떤 차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유전자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이브가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기독교식으로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유전자적으로 본성적으로 생존의 욕구가 없어. 죽고 싶어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목을 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죽고 싶으니까 다 유전자적으로 죽겠죠. 실수로 죽기 전에 애를 낳았어도 애도 똑같은 유전자를 받을 테니까 부모님 저 죽고 싶습니다. 안 살겠어요. 밥도 안 먹고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적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존재하고 번창하고 있는 개체는 무조건 유전자적으로 생존의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성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 정도 가정에서 출발하면은 좀 탄탄하다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류가 살아온 시대마다 이런 살아오는 생존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인디안들 보면요. 옛날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뭐 서양 어떤 학자인지 뭐 인류학자인지 어떤 사람이 그 IQ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디언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지를 만든 거예요. 풀 수 있게. 문제지를 만들어서 인디언들한테 각자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문제를 꼭 각자 풀어보고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제가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 인디언들이 이 문제를 놓고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푸는 거야.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인류학자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왜 각자 문제를 풀라니까 자꾸 모여서 문제를 푸냐. 이 사람들 대답이 참 아주 그냥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문제가 생겼는데 따로 풉니까? 같이 풀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인디언들은 문제는 같이 푼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겼을 거예요. 그건 인디언들의 생존 방식, 생활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디언들은 막 수렵 채집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부족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기적인 부족. 인디언 부족 중에서. 여긴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버펄로를 이렇게 창 던져서 잡는데 창에다가 다 자기 이름 써놔요. 여기 던져서 꽂히면 그 이름 보고 지만 먹는 거야. 근데 버펄로가 뭐 던진다고 뭐 그대로 꽂힙니까? 그 열심히 100명이 창 던지다 보면 한두 개 꽂히겠죠. 그럼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먹고 이 사람만 먹어. 이기적인 부족이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 굶어 죽겠죠. 50명 되는 거야. 그럼 창 던지는 거 50개로 줄죠. 그럼 잡을 확률이 더 떨어져.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이기적인 부족은 그 생활 조건에서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되는, 도태되는 거예요. 다윈의 뭐 적자 생존, 뭐 자연 선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활 조건에서 어떤 부족들이 생존하고 번창하냐? 이런 거겠죠. 버펄로를 한 마리 잡아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사냥도 협동해서 하고, 그리고 애도 나오면은 같이 공동으로 기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해가지고 번창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부족은 망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인디언 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기심보다는 공동체의식과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같이 풀어야 된다는 어떤 생활 습관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생존의 방식, 환경과 생존의 방식에 따라서 인간의 그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되게 된다는 거죠. 인디언들이 마치 협동심과 단결과 공동체 정신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IQ 문제를 왜 따로 풀어야 되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 생존의 방식이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존의 방식이 되는지 한번 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본가가 착하면 회사가 망한다. 좀 더 이기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한번 보죠. 교육 현장 봐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잖아요. 1등부터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뭐 연구대 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뭐 직업을 어떤 말든. 이런 교육 조건에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협동 단결하십시오. 참 협동 단결 잘 되겠습니다. 그죠? 1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돈벌이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보고 협동 단결을 하래요.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이기심을 자극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어야지 살 수 있는데 아까 마치 인디언들은 협동 단결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자본론에 나오는 것 중에 물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fetishism이라는 건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할 때 물건 할 때 물, 이건 신이 됐다. God, 그 신이 물신주의. 이 개념이 참 쉽진 않은 거라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0원을 내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정말 더럽게 맛이 없어요. 이 밥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거의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휙 버려버렸어요.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막 나무랍니다. 젊은 사람, 젊은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 못 쓰겠구만. 어떻게 이 농부가 땀 흘려가지고 만든 이 음식을 소중하게 다뤄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나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참 어르신 참 오지랖도 넓네.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내가 버리든 뭐하든 내 맴이지. 거기 욱하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먹던 그 음식이 단순히 내가 5,000원 내고 사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이 새벽같이 밭에 나가서 허리 두들겨가면서 만든 음식이다. 근데 이제 맛이 없어. 그게 그냥 먹는데. 제가 그거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싸가지가 없는 놈이어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음식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오게 된지 내가 아니까. 누구의 노동에 의해서.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상품이나 재화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노동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집, 건물, 선설 노동자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못 쓰는 필기도구, TV, 모든 게 다른 사람의 노동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노동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물질적 풍요로움과 재화를 누릴 수가 없죠. 굉장히 사실은 고마운 거죠. 거꾸로 여러분이 취직을 해서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노동으로 도움을 받겠죠. 이렇게 사실 우리는 화폐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걷어내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노동의 공동체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모든 노동의 공동체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폐. 농부의 노동을 통해서 나온 이 음식물은 저에게 5,000원짜리 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윗돌이는 어떤 옷 만드는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고 뭐 2만 원짜리 윗돌이가 되는 거예요. 뭐 1억짜리 집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그걸 제가 살 수 있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런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상이 생길까요? 아,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돈 주면 뭐든지 다 오니까.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여기에 화폐를 한 20억을 쌓아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여기 와보면 이 20억짜리 종이 쪼가리가 20억짜리 물건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건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폐에 의해서 모든 게 상품화되는 그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모두가 뭘 추구하게 되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돈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과학도 발달하기 전에 옛날에는 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헌금도 내고 신한테 기도하고 빌었단 말이에요. 왜? 신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관념이 생긴 거냐면 돈,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국 뭐냐? 물질이나 돈이 뭐가 됐다? 신이 됐다니. 그게 물신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돈에게 빌죠. 돈을 추구하고. 그러면 모든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돈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돈이면 애비도 없는 거예요. 돈이면 친구도 없어. 우정이 어딨어? 예? 돈이면 남이 어떻게 가정이 파탄되든 말든. 예? 회사가 돈을 벌기만 할 수 있다면 노동자 몇 명 잘라버리는 거는 다 뭐죠?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망가지는 거죠. 얼마나 폐해가 많습니까? 지금 물신주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본주의,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이기적이고 물신주의, 돈만 아는 돈벌어주로 만든다. 인간이 갑자기 나면서 어느 순간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런 어떤 객관적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막스가 한 줄로 뭐라고 했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 의미가 뭔지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존재 양식이 그 사람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죠? 그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알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만 만연한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냐?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좋아요? 나빠요? 막 나만 알아야 되고 돈이라면은 뭐 친구도 배신하고 예? 안 좋잖아요. 내가 그걸 당해도 기분이 나쁘고 거꾸로 내가 남한테 그런 짓을 해도 찝찝하고 물론 너무 동화가 되면 찝찝한 것도 없어지겠지만 찝찝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쁘죠.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진단 말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열받죠.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살면은 좋습니까? 열받잖아요. 우린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린 열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또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이 있어요. 열받는 원인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열받아야 되냐? 솔직히 그 원인이 뭐냐?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이성을 잘 동원해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막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밝혀내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런 우리의 객관적 조건,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성을 동원해서 우리 열받는 상황을 이성을 동원해서 원인을 알아냈어요. 인간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은 두 손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두 손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우리는 인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런 존재에 의해서 의식이 규정을 받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거꾸로 우리도 이 자유로운 두 손으로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노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렇게 열받게 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그런 잘못된 원인을 고치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자유로운 두 손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는 올바른 고민과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 그런 기본적으로 잘못된 원인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고쳐진 원인에 의해서 외부 환경이 바뀌죠. 그럼 바뀌어진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의식은 다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어떤 서로 상호 작용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자유로운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스의 자본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물론 자본주의가 그 이전의 사회들보다 탁월한 부분도 있고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부분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된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가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타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성의 작용으로 그런 사상을 제공해줬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막스의 자본론은 인류에게 큰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좀 정리하자면 이 짧은 강연으로 사실 막스의 자본론을 얼마나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일부의 내용을 압축해서 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여기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쓴 책인데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고 막스의 자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쉽게 일반 사람들이나 청년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구성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은 구해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어쨌건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가웠고 또 다른 기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